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미국 사람들 자리를 뺏고 있어. 그럼 당신들도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미국 회계법인의 정치 싸움을 보면서 미국 여자가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으면서 한국인들만 건드리는 모습이 꽤나 보기가 싫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증권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베티라고 합니다. 저는 AICPA라고 해서 미국 회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저는 분석적인 성향과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직업이라는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회계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무엇보다 문과 성향을 가지고 있기는 했는데요. 숫자를 다루는 것 역시 좋아했어요. 보이지 않는 숫자를 찾아내는 것에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회계사를 부르는 명칭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회계사의 경우에는 KICPA고요.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한국은 뭐의 줄임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CPA가 재밌는 게 한국 회계사들이 미국 회계사를 많이 따요. 한국 회계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 회계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도 한국 회계사 자격증을 많이 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한 번도 못 봤어요. 한국을 갈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그냥 공부를 잘해서 두 개 다 따는 거예요. 한국 회계사 시험이 미국 회계사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신기한 일이죠. 인구는 미국이 훨씬 더 많고 회사도 미국이 훨씬 더 많은데 한국 회계사 시험이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큰 회계법인에는 회계사 자격증을 두 개나 있는 한국 회계사들을 볼 수 있는데요. 헤드헌터들이 이런 한국 회계사들을 데려가려고 엄청 했어요. 왜냐면 일을 엄청 잘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다들 일하고는 있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솔직히 수험 생활은 너무 힘들었어요. 미국 회계사들은 보통 1년 정도를 공부하는데요. 저는 이 기간 내로 반드시 합격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은 저희 핵심에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긴 준비 기간은 단순한 시간 투자 이상의 자기 발견과 회복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헌신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이 도전적인 단계에 뛰어들면서 다루어야 할 자료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한국 공인회계사 시험은 재무회계와 세무부터 비즈니스 법률과 윤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룹니다. 각 과목마다 난이도가 높아 깊은 이해와 전략적 접근을 통해 내용을 숙지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강도 높은 공부 문화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빠르게 적응해야 했습니다. 한국말로 공부방이라고 불리는 스터디 그룹은 제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그룹에서 우리는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를 테스트하고 정신적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공동의 노력이었고 공동체 의식과 공동의 투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고단했습니다. 제 제2의 집이 된 도서관과 스터디 카페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책들, 쉴 새 없이 낙서하던 노트, 쉴 새 없이 흘러가던 시계바늘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는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내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대감도 엄청났죠. 저는 그래서 미국 공인회계사에 합격하고 나서 절대 공부는 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 회계사들의 평균 수험 기간이 3년이래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티나 싶더라고요. 이러한 기간과 노력의 차이는 시험의 난이도뿐만 아니라 교육과 끈기를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공부를 잘하면 무조건 대접받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한국 회계사들이 괜히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런 끈기와 노력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한국에서 공인회계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를 넘어 성실함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한 거죠.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것은 숫자, 마감일, 꼼꼼한 세부사항으로 가득 찬 세계일 수 있지만 인간적인 경험과 감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주한 사무실, 계산기와 프린터의 끊임없는 윙윙거리는 소리 속에 독특한 기대감으로 일상을 장식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특정 이름이 불릴 때마다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업무 공간을 구분하는 칸막이 너머로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수많은 사람 중 한 사람, 성찬이라는 한국인 회계사에게로 향했습니다. 성찬은 평범한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제 눈에 그는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성찬의 존재는 매일 반복되는 회사 생활의 폭풍 속에서 고요함을 선사하는 존재였습니다. 조용한 일처리와 커피 타임에나 볼 수 있는 따뜻한 미소를 가진 성찬 씨는 자신도 모르게 동경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만 좋아했으면 어떻게든 해봤을 것 같은데 회사의 많은 사람들이 성찬님을 좋아했어요. 저는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죠. 이러한 동경은 단순히 외모나 매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업무 능력에 대한 존경심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성찬은 회계사로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디테일에 대한 세심한 관찰력, 복잡한 재무제표를 헤쳐나가는 능력,
윤리 기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회사 내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돋보이게 한 것은 한국인으로서의 성장 배경에 영향을 받은 독특한 업무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성찬이 묘사하는 세계에 점점 더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식을 맛보고, 케이팝을 듣고,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려고 시도하는 등 업무 외적으로도 한국 문화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찬 씨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한식을 자주 먹었는데요. 솔직히 말도 못 걸어서 친해지지는 못하고 그냥 한식을 사랑하는 사람만 됐어요. 그래서 펜실베니아에서도 한식집을 찾아다니곤 했죠. 한식을 알고 나니까 국물 요리가 그렇게 맛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겨울인데 추운 날만 되면 그렇게 국물 요리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도 퇴근하고 순두부찌개를 먹으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필라델피아의 시내에 자리 잡은 작고 아늑한 식당에 들어서자 매운 순두부찌개 냄새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날따라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안경에 김이 다 서릴 정도였어요. 저는 창가 쪽 테이블을 보고 바깥 풍경을 보고 있었죠. 친절한 아줌마 미소의 주인장이 메뉴를 내밀며 다가왔지만 저는 이미 무엇을 먹고 싶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순두부찌개 하나 주세요. 아줌마는 알아본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에 정말 자주 왔었거든요. 그녀가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누군가 식당에 들어와 키가 큰 그림자를 들이우며 제 테이블을 잠시 감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거기 그가 있었어요. 성찬이요. 저는 당황했죠. 회사에서도 몰래 보는 분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등장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안경에 낀 김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어요. 제 시선을 사로잡은 그는 잠시 의심의 눈빛을 보이다가 이내 제 눈을 알아보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맞죠? 그는 놀라움과 행복이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테이블에 앉았어요. 저는 놀라서 물어봤죠. 절 아세요? 했더니 성찬님은 웃으면서 왜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좀 감격스러웠어요. 지금까지 한식을 좋아하는 게 그냥 한식을 좋아하는 미국 사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둘만 만나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줌마는 고춧가루와 참기름의 진한 향이 배어있는 순두부찌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고 성찬은 물어봤어요. 어떻게 순두부찌개를 드세요? 맵지 않나? 라고 말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는 당신 때문에요. 라고 말했지만 원체 한식을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이제는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시작은 성찬님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진짜로 한식을 좋아하거든요. 성찬이는 보글보글 끓는 찌개에 달걀을 깨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쁘다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는 밥을 먹으면서 소소한 한국 음식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였어요. 한국에서 탕수육을 먹을 때 소스를 부으면 예절이 없는 건가요? 성진 씨는 웃으면서 그런 거 다 장난이라고 했어요. 자기는 찍어 먹는다고 해서 찍먹이긴 한데 부어도 욕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어요. 각 방법에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스를 부어 먹으면 맛이 더 풍부해지지만 찍어 먹으면 돼지고기의 바삭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어도 좀 알려줬어요. 부어 먹는다와 찍어 먹는다의 줄임말을 알게 되었죠.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죠. 한국에서는 어떤 요리를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진 씨는 제 호기심에 껄껄 웃었습니다. 음식은 우리 문화의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특정 요리를 즐기는 전통적인 방법도 있지만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된 경험과 즐거움입니다. 저는 반대로 미국에도 비슷한 논쟁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미국에서는 시리얼을 우유에 말아 먹을 때 눅눅하게 먹을지 바삭하게 먹을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알려줬죠. 이렇게 둘이서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했어요. 예상치 못한 재회로 배가 부르고 마음이 따뜻해진 채로 식당을 나섰습니다. 활기찬 에너지와 작은 순두부찌개집 같은 숨은 보물이 있는 서울의 거리는 저에게 다시 한번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성찬이와 저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우정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연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맺는 인연,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오는 찰나의 순간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고 있지만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언젠가는 한국으로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염두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미국인 공인회계사로서의 여정, 즉 회계 분야에서 서로 다른 두 문화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기로 한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미국 기업 세계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 몰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향한 끌림은 강했습니다. 단순한 경력 이동이 아니라 제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고 항상 알고 있었지만 완전히 탐구하지 못했던 제 일부와 연결되기 위한 탐구였습니다. 직장에서 성찬이와의 만남은 바쁜 업무 환경 속에서 짧고 찰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아쉬웠죠. 성찬님은 회사에서는 특별히 말을 걸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랑은 말을 잘 해도요.
그런데도 우연찮게도 우리는 여러 식당에서 계속 마주치는 패턴이 생겼습니다. 마치 요리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가 사무실 밖에서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최근의 우연한 만남은 퇴근 후 한 치킨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한국 치킨집이 인기가 좋아서 웨이팅이 길었거든요. 저는 구석진 테이블에 막 자리를 잡았을 때 성찬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깐 알아본 후 따뜻한 미소와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식사하자고 권유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성찬은 열정적인 눈빛으로 프라이드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 한국 음식인 치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이 맛있는 조합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성찬 씨의 설명은 자세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치맥이 단순한 음식과 음료가 아닌 한국의 문화 현상이자 휴식과 동료애의 상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전적인 바삭한 치킨부터 달콤하고 매콤한 소스를 입힌 치킨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에 대한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맥주를 신나게 마셨어요. 그리고 성찬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수줍게 데이트를 요청한 거예요. 다음에는 우연찮게 말고 약속을 잡고 만나고 싶다고요. 저는 기분이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데이트 날이 다가오자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도시 전역의 다양한 레스토랑을 탐험하는 미식 모험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각 장소는 훌륭한 음식뿐만 아니라 잊지 못할 추억을 함께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약속했습니다. 성찬과 저는 직장에서의 관계를 공개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이 다양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특히 일부 여직원들 사이에서 사무실을 휩쓸고 있는 질투의 기류에 대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질투는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휴게실에서의 귓속말, 노려보는 듯한 시선, 다정하던 태도가 갑자기 싸늘하게 변하는 것 등이죠. 저는 단순한 사무실 소문으로 치부하려 했지만 성찬이는 더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평소 직장 내 화합을 중시하던 성찬이기에 불협화음을 감지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질투를 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우리가 사귀기 전부터 성찬에게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나갈 때면 숨죽여 비웃는 말을 하거나 점심 약속에서 일부러 저를 빼놓으며 성찬이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찬이는 늘 화해의 중재자였기 때문에 상황을 부드럽게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질투의 불길만 부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음을 깨기 위해 모든 사람을 초대했던 어느 점심 식사가 기억납니다. 진짜 짜증나는 게요. 사람들은 성찬이에게는 알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던 중 한 식당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진짜로 대화를 나눴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를 먹으며 성찬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직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너무 싫어요. 평소 밝던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저를 안심시키며 혹시 한국에 갈 생각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의 질문에 너무 당황해서 입에 있던 음식을 다 흘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쓰는 동안 입술에서 국수가 흘렀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부러워했지만 모든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닫고 웃으며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으로 간다고요? 글쎄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성찬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며 회계사 일은 한국에서도 계속할 수 있고 베티 당신도 한국을 궁금해할 것 같아서요. 저는 하루 종일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검색어를 입력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번화한 서울거리, 푸른 산 속에 자리한 고즈넉한 사찰, 그리고 저와는 너무도 다른 활기찬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직진하는 삶만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랑의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생각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한국에 가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아예 다른 곳에서 살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 걱정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요.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어떤 모험과 도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찬은 제가 만나본 모든 남자 중에 최고였기에 저는 한국행이 전혀 걱정되지 않아요. 한복을 공부해보라고요? 일본이면 모를까 굳이 한국에 옷을요? 말도 안 돼요. 한복 따위를 시도했다가 제 패션 사업은 망하고 말 거예요. 영국의 한 디자이너 사무실. 한 여성이 단호한 어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무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 티나입니다. 저는 영국 교외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학교 교사이자 서점 점원이셨던 부모님은 패션에 관심이 많지는 않았지만 항상 저희 꿈을 지원해 주셨어요.
다른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저는 할머니의 낡은 재봉틀로 인형을 위한 의상을 디자인하느라 바빴어요. 재봉틀은 저희 보물이었어요. 학교 생활은 저에게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학업에는 소질이 없었지만 스케치패드만 있으면 몇 시간이고 몰입할 수 있었죠. 미술 선생님인 스미스 선생님은 제 재능을 알아봐 주셨어요. 선생님은 제 패션에 대한 꿈을 종이 위에 실현하라고 격려해 주셨죠. 그 스케치가 제가 디자인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죠. 10대 시절, 저는 패션 업계에서 성공하려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학비를 마련했어요. 그 노력의 결실로 런던 최고의 패션 학교 중 한 곳에 합격했습니다. 이곳에서 제 꿈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죠. 졸업 후 저는 작은 스튜디오를 열었는데 작은 공간이었지만 모두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디자인에 정성을 쏟아 부어 드레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유명인이 시상식에서 제 작품을 입으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제 브랜드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제 디자인은 트렌디했지만 더 깊은 의미가 부족했죠. 이 무렵 정훈 씨가 제 부티크를 찾아왔어요. 안목이 뛰어난 그는 저에게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패션이 전하는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질문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정훈은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이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한국인의 이야기이자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흥미는 있었지만 확신이 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지구 반대편에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일본만큼 기술력이 뛰어난지도 모르겠고 중국만큼 기회가 많은 땅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말은 호기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렸고 패션의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경외감을 느낀 순간은 동대문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다양한 원단들은 런던에서 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품질, 다양성, 그리고 가격까지 디자이너들의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판도를 바꾼 것은 한복 부티크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한복 부티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우아함에 둘러싸였어요. 한복을 입어보는 것은 저를 변화시키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우아함과 옷감이 흐르는 방식에 빠지게 됐어요. 그때 저는 패션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고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역사를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경복궁과 같은 유적지를 방문하고 청계천을 산책하며 서울을 탐험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들 사이를 걸으며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로움과 조화를 느꼈습니다. 건축이 패션처럼 한 문화의 영혼을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한국에서는 한복이 단순한 전통 의상이 아니라 진화하면서도 그 본질을 유지하는 살아있는 전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풍스러운 찻집에서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패션, 제 패션은 단순히 새롭기만 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요. 스토리를 담고 역사와 연결되고 문화의 본질을 포용할 수 있어야 했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제 스케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복의 유연함과 우아함의 영향을 받아 제 디자인은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미묘한 아름다움을 담아내기 위해 천연 소재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았던 한복처럼 스토리가 있는 컬렉션을 구상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은 한복의 전통적인 실루엣과 현대적인 서양 패션을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꽃무늬에서 영감을 받은 섬세한 자수가 돋보이는 부드러운 비취 색상의 가운이 눈에 띄었습니다. 상의는 한복의 윗부분인 저고리를 재해석한 것으로 한복의 뿌리에 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현대적인 실루엣을 강조할 수 있도록 재단되었습니다. 치마는 한복의 우아한 흐름을 연상시키는 비단 폭포 모양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이 새로운 컬렉션은 모험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디자인을 소개하는 것은 도박과도 같았죠. 하지만 저는 제 옷에 담긴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평단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평론가들은 전통에 대한 존중과 현대적 감성이 어우러진 문화적 융합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 컬렉션은 단순한 패션을 넘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었죠.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제 작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패션 산업이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우리 환경에 심각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합성 소재의 사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종종 간과되는 의류 폐기 등 이러한 모든 요소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변화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디자이너로서 업계가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저는 저에게 깊은 영감을 준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복은 본질적으로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 한복은 재생이 가능하고 생분해가 가능한 실크와 면과 같은 천연 섬유로 만들어집니다. 재료와 환경에 대한 이러한 존중은 한복의 정신에 깊이 내재되어 있죠. 저는 이러한 원칙에서 영감을 받아 브랜드를 친환경적인 가치로 재편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속 가능한 소재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기농 면, 대나무 섬유, 재활용 원단을 구매하기 시작했고, 사용하는 모든 소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쉽지 않았어요. 광범위한 연구와 새로운 공급업체 및 생산 기술을 탐색하려는 의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도전은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친환경 패션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라 더 큰 대의를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원칙을 한복에 접목함으로써 패션이 아름다우면서도 환경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구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공감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브랜드를 찾고 있었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저희 헌신은 제 브랜드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한복의 우아함과 지속 가능성에서 영감을 받은 제 디자인은 문화적 가치와 환경적 책임의 융합을 상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패션을 향한 이 여정은 훨씬 더 큰 움직임의 작은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여정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듯 저는 보다 지속 가능하고 양심적인 패션 산업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과 친환경성을 지닌 한복은 다시 한번 패션과 자연이 공존하는 길을 보여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패션쇼는 축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쏙 드는 최신 컬렉션으로 쇼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중 제일 중심이 된 한복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탄생시킨 디자인이 특징인 이 컬렉션은 제 여행과 콜라보레이션의 정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복을 발견한 것은 패션계에서 숨겨진 보석을 발견한 것과 같았습니다. 한복의 우아함과 역사적 풍요로움은 처음 본 순간부터 저를 사로잡았죠.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이자 오랜 세월을 견뎌온 우아함과 전통의 구현입니다. 간결한 선과 우아한 형태가 특징인 한복의 독특한 디자인은 품이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어냅니다. 소매가 완만하게 휘어진 저고리와 땅에 닿을 듯 말 듯한 치마가 어우러져 단아하면서도 눈에 띄는 룩을 연출합니다. 선명한 색상과 섬세한 천을 사용하여 한복의 매력을 더하여 한복 하나하나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됩니다. 한복의 진정한 매력은 입는 사람의 움직임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입니다. 천이 흐르고 드리워지는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우아한 춤을 보는 것 같고, 움직임 하나하나가 한복의 우아함을 더욱 강조합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한복을 입으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유대감을 느꼈고, 겸손하면서도 힘이 솟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복 한 벌 한 벌에 담긴 장인 정신 또한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전통 한복은 숙련된 장인이 수작업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인내심과 정밀함, 디테일을 살피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한복의 한 땀, 한 땀, 한 겹 한 겹은 장인의 헌신과 기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한복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현대의 디자이너들은 한복을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오늘날의 패션계에서 한복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적 해석은 전통 한복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신선하고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더합니다. 한복과 함께한 여정을 통해 한복의 상징적인 의미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복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한국인들이 전통 의상을 소중히 여기고 특별한 날과 축제에 한복을 입으며 유산의 정신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찹니다. 한복의 정수를 제 디자인에 녹여내는 일은 저를 변화시키는 경험이었습니다. 패션에서 문화유산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죠. 한복이 제 작품에 미친 영향 덕분에 미학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로서 저는 다양한 문화를 감상하고 영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지닌 한복은 전통 의상이 어떻게 현대 패션에 영감을 주고 과거와 현재를 아름답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끝으로 한복은 단순한 한국 전통 의상을 넘어 영감의 원천이자 문화적 아름다움의 상징이며 한국 장인 정신의 유구한 유산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복에서 배우고 영감을 받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으며 앞으로의 작업에서도 이 멋진 의상을 계속 탐구하고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여정과 경험을 되돌아보면 이 놀라운 나라와 풍부한 문화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직업적 관점뿐만 아니라 문화, 전통, 예술에 대한 제 개인적인 관점에도 깊은 영향을 끼친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풍경이나 현대적인 도시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과 그들의 유산을 보존하고 기념하려는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깊이 있습니다.
우아함과 역사적 의미를 지닌 한복이 그 증거입니다. 한복은 단순한 전통 의상을 넘어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상징이며 한국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옛것과 새것을 조화시키는 한국의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현대적 발전이 얼마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매료되었습니다. 패션, 도자기, 요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기술에 대한 한국 장인들의 헌신은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들의 작품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수준의 세심함과 열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장인 정신에 대한 깊은 존중과 우수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라는 한국의 폭넓은 문화적 정신을 반영합니다. 한국인의 따뜻함과 환대 또한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와 이야기, 전통을 기꺼이 공유하려는 한국인들의 태도는 제 경험을 놀랍도록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포용과 친절의 정신이야말로 한국을 단순히 방문하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줍니다. 친환경 패션의 세계로 들어선 저희 여정은 지속 가능성과 스타일, 기능성을 결합한 한국의 행보에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풍부한 문화유산과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가진 한국은 저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과거를 포용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당당하게 개척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배움과 영감, 그리고 깊은 존경의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은 본질적으로 문화적 풍요와 혁신의 등대이며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글을 마칩니다. 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남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의 포장마차인데요. 한국인들이 어떤 꼬치를 골라 한 입 베어 물고는 다시 공용 냄비에 꼬치를 담갔는데 음식물 찌꺼기, 기름이 국물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고는 헛구역질을 하고는 그 포장마차에서 뛰쳐나가는데요. 이러한 위생 상태를 도저히 못 참겠는지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요리사 존 스미스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28세의 셰프 존 스미스입니다. 저는 항상 요리와 새로운 요리 경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중국과 한국을 여행하며 아시아 음식 문화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여행은 문화, 윤리, 무의식적 편견 극복에 대한 저희 관점을 바꾸어준 심리적 변화의 여정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몇 가지 편견을 가지고 이번 여행에 임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저는 주로 중국 음식만 접해왔고 무의식적으로 중국 음식을 아시아 음식의 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식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요리는 모두 중국 요리의 변형이라는 범주에 넣어 무시했죠. 요리학교에 다니는 중국인 친구들은 중국 요리가 아시아에서 최고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베이징을 방문해 정통 중국 음식 문화를 경험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설레면서도 순진했던 저는 중국의 뛰어난 미식에 감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친구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많은 현지 식당이 매우 비위생적이라는 사실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닥은 끈적끈적하고 음식물 찌꺼기가 널려 있었고 뚜껑을 덮지 않은 음식 위에는 파리가 날아다니고 요리사들은 손을 씻지 않은 채 날고기를 다루었습니다. 식욕을 돋우지 않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실제 음식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친구들이 북경의 대표 요리인 북경 오리구이로 유명한 유서 깊은 레스토랑 하늘평화관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리 요리가 도착했을 때 부드럽고 육즙이 가득한 고기를 감싸고 있는 반짝이는 마호가니 오칠한 껍질 대신 기름기 많고 축축한 껍질이 기름진 작은 살과 함께 뼈 위로 느슨하게 펄럭이는 한심한 엉망진창의 오리가 나왔습니다. 더 역겨운 것은 내부에 피투성이가 된 붉은 고기가 들어있어 도저히 만질 수 없는 희귀한 고기였습니다. 채소도 썩고 곰팡이가 피어있어 유기견이 먹기에도 부적합한 음식 보관 상태였습니다. 웨이터에게 정중하게 불만을 토로했지만 그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외국인은 좋은 중국 오리를 이해하지 못해 오히려 저를 꾸짖더군요. 우리 오리는 최고 품질의 정통 오리예요. 제 중국인 친구들은 오만하게도 서버에게 반항했고 제 눈앞에 놓인 안타까운 시체를 단지 중국 요리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옹호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문화적 열등감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누구도 감히 명백한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중국의 고전적인 황제의 새 옷 신화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체면을 살리는 것이 실제 음식의 질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황제의 예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썩은 오리의 썩은 악취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망상에 빠진 중국 요리사들이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동안 불안한 현실을 지적하는 외톨이 소년인 저에게 이 희극적인 연극은 계속되었습니다. 낙담한 저는 해가 질 무렵 베이징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네온사인이 서서히 깜빡이며 제 주변에 섬뜩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오줌 냄새가 진동하고 쓰레기통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지저분한 골목길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거지들이 깡통을 내밀며 고물을 달라고 애원했고 뚱뚱한 쥐들이 노점상 근처에서 몇 인치 안 되는 거리로 바싹 다가왔습니다. 골목의 창고에서 커다란 통을 꺼내 반죽을 튀기기 시작하는 한 노점상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배꼽을 잡으면서도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가 오래된 반죽을 저을 때 사용한 국자를 다시 새롭고 창백한 반죽에 담그고 어제 먹은 음식 조각이 떠다니는 끓는 기름에 직접 담그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음식을 만들 때 식기를 먼저 씻지 않고 재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식품 안전 원칙에 위배되지만 이 상인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국자에서 어떤 치명적인 박테리아가 신선한 음식과 고객의 입으로 퍼지고 있을까요? 저는 유티아오에 튀긴 빵 스틱을 시식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썩은 기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쌕쌕거리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저분한 뒷골목의 미로를 비틀거리며 걸었고 그 흐름으로 뒤덮인 무너져 내리는 건물에서 수천 년의 썩은 문명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굶주린 영혼들이 한 입이라도 더 먹으려고 끝없이 찾아 헤매는 연옥을 헛되이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지친 저는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낡은 자전거 택시를 겨우 잡았습니다. 주름진 운전기사는 저녁을 먹기 위해 길에서 닭을 미친 듯이 쫓아가는 뼈만 앙상한 여성을 치고 지나갈 뻔하다가 머리에서 불과 몇 인치 떨어진 지점에서 핸들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녀는 꾀꾀거리는 닭을 꽉 움켜쥔 채 다음 끼니를 해결하느라 죽을 뻔한 경험을 잊었거나 무관심했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은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포트홀에 불과할 뿐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는 이 사회에서 교통법규는 분명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모하고 절박한 적자생존이 중국의 인프라와 음식 문화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호텔에 도착한 저는 밤새도록 심한 식중독 증상에 시달리며 낡은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가족들이 함께 북경오리를 잔치하듯 먹는 웃는 얼굴의 홍보사진을 비참하게 바라보면서 제 비참한 현실을 조롱하는 거짓 선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이불 사이를 헤매는 열성 정신창난 상태에서 피를 흘리며 뛰는 심장을 가진 반짝이는 구운 오리의 환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악마로 변해 중국 요리를 맹목적으로 높이 평가했던 저희 오만함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긴 고통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박테리아가 득실거리는 베이징의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서둘러 짐을 꾸려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몇 년 동안 맥도날드 체인점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장 게이트에서 맥도날드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 저는 어떤 해충이 들어있을지 걱정하는 대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액상 커피를 먹는 것만으로도 한심할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배설물이 질비한 거리와 너겟을 위해 호르몬을 주입한 표백된 공업용 닭고기가 만나면 승자는 슬프게도 뻔한 일이라는 중국 요리의 순수성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모두 잃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자 실망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여행이 첫 입부터 악몽으로 변해버린 거죠. 요리 학교에서 자랑스럽게 중국 요리를 마스터하고 중국의 부유한 왕조와 계절에 따라 각 지역의 별미가 형성되었다는 전설을 되뇌던 지난 세월이 모두 거짓이고 쓸모없는 허영심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건강 규정, 안전 감독, 위생 책임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실체 없이 연약한 자존심을 쓰다듬는 것입니다. 푸아그라 아이스크림이 일반 로스트 치킨에 비해 프랑스 심사위원들의 눈을 현혹시킬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윤리적인 미식가 음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찐 거위간을 강제로 먹이는 것이 도덕적 선을 넘은 것처럼 개그 반사를 무릅쓰고 북경오리 선전을 목구멍으로 밀어넣은 것이 제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청렴은 식탁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오만함의 흔적은 모두 사라지고 저는 뿌리부터 흔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편리한 문화적 고정관념에 집착하거나 브랜드 유산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음식 귀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내려오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서울의 광활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최근의 참담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저는 아시아 요리에 대한 희망을 되찾거나 제 커리어 목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한국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서울에 착륙하자마자 상쾌한 공기, 반짝이는 인프라, 질서정연하게 출국 심사대에 줄을 서는 예의 바른 승객들을 보며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삶의 질과 품격을 중시하는 서울 사람들의 양심적인 분위기에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쩌면 서울은 나의 구원의 여정이 될지도 모른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배는 고팠지만 막막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다녔다. 북적이는 식당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 수레를 지나자 썩은 기름과 썩은 쓰레기 더미 대신 마늘, 구운 참깨, 고추향이 나를 반겨주었다. 분주한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바닥이 깨끗하고 부지런한 요리사들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웍을 깨끗이 씻고 만두를 튀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퀴벌레나 번진 기름 얼룩도 보이지 않았어요. 많은 양을 주문해도 깨끗하게 음식을 조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끊임없이 변명하듯 맛과 위생 사이에는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지 않는데 한국인은 두 가지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희망이 산산조각 날까봐 두려운 마음에 자리에 앉기까지 망설였습니다. 으르렁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불안에 떨며 심장 박동이 빨라진 저는 집에서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달려갔을 작은 한국식 바비큐 식당 앞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지글지글 기름을 뿜어내며 기름진 삼겹살을 굽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뒷골목 도축장에서 썩어가는 병든 고기 덩어리 위에 바르는 끈적끈적한 기름이 떠오를 뿐이었다. 누가 이런 돼지를 출하하는 한국 농장을 검사하는 걸까? 싶었죠. 늙은 할매가 나를 쳐다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짓에 미련이 남아있던 저의 의구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반짝이는 순간에 저는 할머니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어떤 사악한 속셈도 없이 그저 배려심 가득한 환대였습니다. 믿음이라는 레스토랑에 들어가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메뉴판을 훑어보며 친절한 안내를 받아 한국식 바비큐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전체 반찬을 무료로 가져다 주었고 매콤한 오징어와 마늘버섯 같은 반찬이 테이블 위에 복잡한 식감과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손님이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며 계산을 하려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갈비갈비가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숯불 위에서 고기가 캐러멜처럼 익어가는 향을 들이마셨는데 산패한 기름 냄새는 전혀 없고 순수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위장이 개걸스럽게 으르렁거렸다. 첫 번째 갈비뼈를 깨물자 육즙이 뿜어져 나와 짭짤하고 달콤한 펀치를 선사했습니다. 바삭바삭한 가장자리가 부드러운 쇠고기 사이로 녹아내린 지방을 감싸고 있는 완벽한 립을 천천히 씹으며 행복에 겨워 눈을 감았습니다. 갈비뼈 하나하나에 육식동물의 금빛 심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고기는 사우나의 온기를 머금고 있었고 고추장 김치는 짜릿한 지퍼로 썰어 넣었습니다. 날카로운 균형을 이루는 이 힘의 상호작용은 음과 양의 이원성과 일치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순수함과 지나친 탐닉, 국내의 편안함과 수입의 킥, 오래된 전통과 신선한 조합의 혁신 등 상반된 요소의 긴장을 구현했습니다. 한국은 철학적 대조를 이루는 요리로 자신을 드러내며 중국 현지 음식만큼이나 복잡한 음양의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음양은 고통과 희망 사이의 춤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음식을 먹으면서 여행의 구덩이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제가 맛있게 음식을 먹자 할머니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는데 외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우려는 중국 식당의 동기보다 제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한 진정한 기쁨이 더 컸습니다. 저는 영혼 없는 장사보다 음식을 영혼의 영양분으로 여기는 한국인의 환대와 문화에 감동하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한 끼의 식사는 위와 마음 그리고 더 깊은 실존적 쇄신이 하나로 수렴되는 여러 차원의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훌륭한 요리는 윤리적이고 사회적 의식이 있으며 능숙하게 실행될 수 있으며 절충이 아니라 깨달음에 따른 정렬일 수 있습니다. 저는 확장된 시각으로 다시 태어난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유혹적인 간식과 향긋한 길거리 음식으로 가득한 서울의 활기찬 구불구불한 골목을 탐험하면서 저는 품질과 질서에 대한 관심이 마스크에도 불구하고 대담한 맛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상인들은 온도를 확인하고 장갑을 끼고 샘플을 취급하고 고객과 접촉하는 표면을 소독했습니다. 법 집행기관이 시장을 순찰하여 중국처럼 뇌물을 주지 않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권위주의적 사슬이 아닌 질서가 창의성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한 것이죠. 몇 주 후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신성한 서울의 깨달음과 단테의 지옥에 버금가는 베이징의 서클을 비교하면서 명료한 깨달음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저의 글로벌 미식가 가이드 책 초안에는 중국 요리가 아시아 전통의 정점인 반면 한국의 현대적 변용은 터무니없고 어눌한 조롱거리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신화를 뛰어넘는 한국의 정당한 요리 권위와 문화적 지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새로운 목차를 작성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쓴소리가 제 글에 스며들었지만 이는 때늦은 진실 말하기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학을 더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와 전통을 중국과 비교 연구하기 위해 UC 버클리의 아시아사 박사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제 논문은 대약진 운동과 같은 중국 공산당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농업과 식량의 질적 저하를 대가로 급속한 산업화를 우선시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단화 계획은 농촌 농민과 여러 세대의 요리 지혜 사이의 연결을 단절시켰다는 것을 적었습니다. 반면 제가 연구한 거에 따르면 한국은 할머니의 발효 김치 항아리 제조법과 같은 장인의 음식工艺를 더 잘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서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 상업적 융합 혁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는 중국 공산주의와 식품 안전에 대한 대만 공중보건 스캔들을 통해 본 광범위한 윤리적 문제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책을 출간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중국 웍에서 한국 냄비까지 아시아 전역의 요리와 도덕적 리더십이라는 제목입니다. 아직 적고 있는데 완성이 된다면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캠퍼스 근처 버클리의 할머니 카페라는 조촐한 한식 퓨전 음식점을 열려고 하는데요. 메뉴는 잡채 고로케와 마담 샌드위치와 김치 카술레 같은 퓨전 요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 경험은 저에게 문화적 지혜를 계속 심화시키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심어주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장벽을 넘어 긍정적으로 이끌어주고 싶다는 초심의 불을 지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유산은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계속 밝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